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연기되면서 올해 7월에 열린다고 합니다. 올림픽에 관련된 재미있는 순위 집계가 있더라고요. 준비해봤는데 올림픽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반칙을 저지른 선수 9명이에요. 9위 첫 번째 1988년입니다. 우리나라였죠. 서울올림픽 남자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벤 존슨이에요. 이때 세계 기록을 갱신하면서 자신의 금메달은 아무도 뺏을 수 없다 이런 명언을 남겼지만 도핑 테스트 해보니까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메달 박탈당했죠. 8위는 푸에르토리코의 육상 선수입니다. 메델린 데 헤수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1984년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그런데 멀리뛰기 예선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1600m 계주 참가도 예정돼 있었다는 거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반칙을 했느냐, 이 사람이 쌍둥이거든요. 자기 응원온 동생인 마가렛입니다. 이름이. 대신 계주에 내보낸 거예요. 이 사람 운동선수도 아니에요. 자기 동생을 얼굴이 비슷하니까 올림픽 경기에 내보낸 거죠. 그런데 아무도 다른 사람인지 몰랐어요. 푸에르토리코 팀은 여기에 결승에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경기 직전에 메델린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격됐죠. 7위는 미국이에요. 프레드 로즈라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1904년 세인트루이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원래는 경기 초반에 다리에 쥐가 났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마침 지나가는 트럭을 얻어탑니다. 그렇게 16km를 가버려요. 하지만 가다 보니까 막상 또 다리가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러자 내려서 다시 선수들 사이에 섞여서 경기를 계속 또 해요. 그렇게 8km만 뛰어갑니다. 중간에 차로 이동했으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체력이 남았고 속도도 빠르죠.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은 경기가 끝나고 15분 만에 드러납니다. 메달 박탈당하면서 영구 제명됐어요. 6위는 그리스 선수예요. 스피리돈 벨로카스라고 하는데 1896년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프레드 로즈와 비슷한 반칙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대신 마차를 탑니다. 그런데 3위로 들어왔다가 동메달을 땄지만 실격됐죠. 5위는 처음으로 여자 선수가 등장하는데 육상 선수인 마리온 존슨이라고 합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단거리 달리기와 멀리뛰기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따요. 미국의 영웅이 돼버렸죠.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는 고백을 해요. 7년 뒤에. 그러면서 메달 박탈당했고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4위는 보리스 오니스첸코라는 소련 시대의 펜싱 선수인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우승 후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선수가 나올 때마다 기계에 오류가 난다는 겁니다. 칼이 상대방 몸에 닿지 않았는데도 자꾸 전광판에서 득점했다는 불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선수가 자기 칼 손잡이에 점수를 따야 불이 들어오는 그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밝혀집니다. 3위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출전한 튀니지 근대 5종 경기팀이에요. 근대 5종 경기가 펜싱, 승마, 수영, 사격, 크로스컨트리 이 5가지의 기록을 합해서 순위를 가르는 대회인데 사실 튀니지는 실력이 좋지 못한 팀이었습니다. 승마는 전원이 말에서 떨어져요. 경기 도중에. 사격은 심판을 맞출 뻔한 적도 있었어요. 수영은 물에 빠지기도 했고 대체로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자 선수들이 머리를 썼거든요. 릴레이 펜싱 경기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한 명만 출전시킨 거예요. 얼굴을 가리니까 아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고유의 몸동작이라는 게 있죠. 경기가 여러 번 치러지는데도 계속 튀니지 팀은 똑같은 동작으로만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걸 심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반칙을 발견한 거죠. 2위 동독 수영팀입니다. 1970년부터 여성 수영 강국이었어요. 동독이. 그런데 오랫동안 선수들이 단체로 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을 받거든요. 당연히 동독은 부인하죠. 하지만 1991년에 모든 의혹은 실제로 밝혀집니다. 결국 2000년 베를린 법정에서 동독 수영 선수들에게 약물을 권유한 코치가 유죄를 받게 됐어요. 자, 그럼 1위 마지막은 누굴까요? 역대 올림픽
저지른 최악의 반칙 1위,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여자 높이뛰기에서 4위를 차지하고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독일의 도라 라트젠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길었습니다. 도라 라트젠의 반칙은 다른 선수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어떤 반칙이었고 어떻게 밝혀졌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38년 9월 21일 오후 비엔나에서 퀼른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승무원이 기차 안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표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승무원 눈에 맨 끝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왠지 이상한 분위기의 여성을 발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참 동안 자리에 서서 그 여성을 보고만 있었어요. 이 여성이 일자로 자른 단발머리였고 회색 투피스와 살색 스타킹, 굽이 약간 있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꽤 자세히 봤네요. 단정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승무원은 왠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단발머리 사이로 얼굴이 살짝 드러났거든요. 아무리 봐도 남자입니다. 그러고 보니 키나 체격도 지나치게 컸어요. 승무원은 이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수상함을 느끼죠. 한 번 시작된 의심은 점점 커졌고 결국 승무원은 다음 정거장인 마그데부르크역 인근 경찰서에 수상한 사람이 기차에 탔다는 신고를 합니다. 잠시 후 기차가 마그데부르크역에 도착했어요. 이 당시 기차는 역과 역 사이가 굉장히 멀어서 한 번 도착하면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도 될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나와요. 쉬고 있었는데 단발머리의 그 수상한 여성도 같이 기차 밖으로 나왔어요. 이때 대기하고 있던 2명의 경찰이 와서 이 여성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당황했어요, 여성이. 하지만 자기 손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이 종이가 뭐냐? 전날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 선수권 대회 출전 선수용 신분증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독일 대표로 여자 높이뛰기에 출전한 선수라는 증명인 거죠. 신원을 확실히 밝혀주는 그런 신분증인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신분증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여성치고 손에 털이 너무 많았어요. 얼굴도 남성에 가까웠고 체격도 여자 같진 않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확실히 남성에 더 가까워 보이는 얼굴이긴 하죠. 경찰은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다며 이 사람을 경찰서에 데려갑니다. 이 사람이 역대 올림픽 사상 최악의 반칙을 저지른 독일의 대표 여자 높이뛰기 선수인 도라 라트젠이었어요. 도라 라트젠은 이미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적이 있는 독일의 높이뛰기 선수였습니다. 여기서 4위라는 높은 성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경찰에 체포되기 전날이었던 1938년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도라 라트젠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하지만 바로 다음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기차 승무원의 신고로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도라 라트젠이 어릴 때부터 육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여성보다 근육이 많고 체격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체포는 승무원과 경찰이 겉모습만 보고 여장 남자라고 착각한 게 아니었어요. 도라 라트젠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혐의는 사기였어요.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었습니다. 남자예요. 남자 선수가 그동안 여자부 대회에 출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한 나라의 대표 선수가 어떻게 성별을 바꿔서 세계대회에 2번이나 참석할 수 있냐는 건데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세계 신기록도 세웠고 금메달을 딴 선수였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좀 알아볼게요. 도라 라트젠은 1918년 11월 20일 독일 브레멘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산파가 아이 아빠한테 전화를 거는데 아들이 태어났다고 알렸거든요. 이 집은 이미 딸만 셋이라 아빠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5분 만에 산파가 다시 전화를 겁니다. 사실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거예요. 아빠 실망하죠. 하지만 어렵게 얻은 막내니까 이름을 도라라고 지어줬고 다른 딸들처럼 잘 키웠습니다. 그 뒤로 부모는 새 딸을 키울 때와 다르게
도라에게서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한 번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생식기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도라의 부모는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 따로 물어보지도 않았죠. 도라는 인형을 좋아하는 언니들과 다르게 공놀이를 더 좋아하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크고 운동신경도 좋았죠. 이대로 시간이 지나요. 그러자 도라는 가끔씩 자기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니들이 물려준 분홍색 원피스에 리본 달린 신발 신고 자랐는데 몸이 커질수록 나는 왠지 남자처럼 신체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 거죠. 사춘기가 되자 도라는 사실 자신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스스로 인식할 정도가 됐어요. 하지만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족에게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딸처럼 키우고 있으니까 자기가 더 노력하면은 여자로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라는 자기 신체에 나타나는 남성적 특징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몸에 나는 털을 밀고 입 주변을 면도했죠. 항상 자기 비밀이 드러날까봐 어릴 때부터 취미로 하던 수영도 그만뒀어요. 언니들과 마찬가지로 15살이 되자 여학교에 진학합니다. 여기서 도라의 뛰어난 신체와 운동 능력을 알아본 선생님이 높이뛰기 선수를 제안한 거예요. 도라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죠. 15살 때부터 훈련을 받았는데도 운동선수 치고는 좀 장래 선택이 늦은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능이 너무 뛰어난 거죠. 금방 주목을 받았어요. 운동을 시작하자 항상 놀림감이었던 허스키한 목소리나 남성 같은 체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점이 돼버렸어요. 여성 육상 선수 중에는 남자 같은 얼굴과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육상 선수에 특히 더 많고요. 도라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16살에 지역 챔피언이 됐어요. 그리고 2년 뒤인 1936년엔 베를린에서 열리는 올림픽 출전 자격 기회까지 갖게 됐죠. 하지만 경쟁자가 많았습니다. 당시 독일에는 1.6m의 기록을 갖고 있는 그레텔 베르그만이라는 사람이 올림픽의 유력 우승 후보였고 엘프리드 카운이라는 선수가 두 번째로 기록이 좋았어요. 도라 라트제는 3위였습니다. 문제는 독일이 높이뛰기 선수로 2명만 내보낼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도라는 3위니까 올림픽에 나갈 수 없겠죠. 하지만 결국 출전 자격을 얻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이게 관련이 있는데 1936년이면 독일이 히틀러와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고 유태인들을 핍박하던 시기거든요. 우승 후보였던 그레텔 베르그만이 탈락한 겁니다. 이 사람이 유태인이거든요. 나치 정부는 올림픽에서 유태인의 활약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레텔의 올림픽 출전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해버렸어요. 이유 없이. 그리고 이 자리에 3위인 도라가 들어간 거죠. 사실 그레텔 베르그만과 도라 라트제는요, 훈련 기간 동안 같은 방을 쓰던 사이입니다. 굉장히 친했는데 이런 정부의 계획으로 운명이 바뀌게 돼버렸어요. 그 당시 대회 장면입니다. 18살의 나이로 올림픽에 출전했고요. 여성 높이뛰기 경기 결과는 금메달이 헝가리, 은메달은 영국, 동메달은 도라와 같이 출전한 엘프리드 카운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올림픽 높이뛰기의 메달권은 1.6m였어요. 도라는 1.55m를 넘었는데 결국 1.6을 넘기지 못하면서 4위를 기록했거든요.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장래가 유명한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거는 기대는 컸습니다. 도라가 이 기대에 부응을 제대로 하죠. 2년 뒤인 비엔나 유럽 선수권에서 1m 70을 넘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냅니다. 하지만 세계 신기록을 세운 바로 다음 날 이 사람의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기차 승무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도라는 자기가 여성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지 못한 경찰은 정체를 밝히라면서 몰아갔어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며 자신은 남자가 맞다고 털어놓습니다. 여자 행세를 했다는 사기죄로 체포되는데 이때는 19살이에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도라를 만난 사람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몸을 검사한 거죠. 검사 결과 도라 라트젠의 성별이 남성이긴 한데 정확히는 단순히 남자의 생식기를 가진 게 아니라 남성적 특징이 조금 더 드러나는 인터섹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간성이라고 하죠. 간성은 완벽한 여성이나 남성이 아니라 양성의 신체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성별이 더 강해질지를 몰라요. 성별을 규정하는 성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일종의 증후군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기의 외관만으로는 판단하지 못해요. 호르몬이나 염색체 등의 다양한 검사를 해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남성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사춘기 이후에 월경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여성인 줄 알고 살았지만 호르몬 검사 결과는 남성이라는 판명을 받은 사례가 뉴스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육상 종목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제가 간성에 관한 사건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육상 선수인 스텔라 월시 이야기였죠. 여기 링크해 둘게요. 여기 터치하시면 바로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도라 라트젠의 경우는 아마 태어날 때 여성의 특징이 조금 더 드러나고는 있었지만 성 호르몬이 발달되는 사춘기 이후부터는 남성성이 더 강해진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되죠. 평소에 생활하면서 비밀이 들킬까봐 엄청 조심했던 것 같아요. 2년간 훈련하면서 한방을 사용한 그레텔 베르그만 말을 들어보면은 도라 라트젠이 다른 선수들과 같이 씻는 걸 피하긴 했지만 이 정도의 비밀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림픽 선수단들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라서 한 번도 도라를 남자라고 의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심한 거죠. 도라 라트젠이 남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6개월이 지난 1939년 3월 금전적인 목적으로 여성 운동선수가 된 것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으면서 도라가 풀려났어요. 다행히 죄로 봐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기와 세계 신기록은 무효화됐고요. 앞으로 여성부 경기엔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됐죠. 하루아침에 여성에서 남성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자 도라는 이름을 바꿔요. 하인리히라는 남자 느낌이 나는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고향인 브레멘으로 가서 부모님과 술집을 운영하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하인리 라트젠은 그 뒤로 2008년 4월 22일 사망할 때까지 일체 어떤 매체와도 인터뷰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알려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을 때 당장은 당황하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알려져서 더 다행이다, 홀가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인리 라트젠도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더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역대 올림픽 사상 최악의 반칙을 했던 높이뛰기 선수 도라 라트젠의 성별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알아본 대로 도라는 사춘기 이후 자기가 남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따로 씻거나 취미인 수영도 그만둔 걸 보면 분명히 알고 있던 걸로 보여요. 여기서 문제는 이 사실을 도라만 알고 있던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도라 라트젠이 남자인 걸 숨기고 여자 높이뛰기 경기에 참가한 이유가 바로 나치 정부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그레텔 베르그만이 유태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올림픽에 내보내기 싫었던 나치는 도라 라트젠이 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여자 경기에 출전시켰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알려졌냐? 이름을 하인리로 바꾸고 고향에서 술집을 할 때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도라 라트젠이 직접 이걸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독일은 유태인의 견제를 위해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나 어느 정부에서건 있는 일이죠. 사람들은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둘이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기까지도 좋은데요, 사실. 그런데 성별을 알면서 여자부 경기에 출전시켰다는 것은 대표 선발 과정에서 나라가 직접 승부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러면 좀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도로시 오담이라 그래요.
1938년에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영국 선수입니다. 이때 금메달이 도라 라트젠이었는데 이 대회 이후에 이 도로시라는 선수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저 남자가 내 금메달과 기록을 빼앗아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도라 라트젠이 남자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홧김에 한 말인데 알고 보니까 진짜가 돼버린 거죠. 다음은 영화 속에 있습니다. 도라 라트젠과 그레텔 베르그만, 1위였지만 유태인이라서 못 나간 선수, 이 둘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와 있어요. 베를린 36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6은 베를린 올림픽이 열린 해인 1936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실화니까 영화 주제는 여자 높이뛰기 경기가 될 거고요. 이번 이야기와는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주인공은 경기를 못 나가는 베르텔 베르그만이에요. 나치 정권이 유태인이라 경기 출전을 금지시키려고 하면서 그 자리에 도라 라트젠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나치가 분명히 도라의 성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접근해요.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 잘 치르고 말 잘 따르면은 앞으로 남자로 제대로 살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거래를 시도하죠. 둘이 친한 사이였는데 영화에서 이 일로 관계가 굉장히 미묘해지거든요. 재미있는 내용 같죠? 이번 영상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은 영화 베를린 36도 같이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남부에 매니토바 주라는 곳이 있어요. 미국과 국경지대고 여기서 가장 큰 도시는 위니펙이라고 합니다. 곰돌이푸로 알려진 지역이에요. 곰돌이푸 영어 이름이 위니죠. 여기 출신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위니펙에서 일어난 굉장히 특이한 경우의 사건인데요. 1979년이었습니다. 자넷 라이머와 론 라이머는 14살이 된 쌍둥이 딸 브렌다와 아들 브라이언을 키우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부 사이가 좋고 아이들도 건강해서 화목한 집안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가족에겐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 관한 문제였어요. 얼마 전부터 아이들이 사춘기가 시작됐는지 키가 빨리 자라거나 말과 생각도 어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인 브라이언은 다른 남자 아이들처럼 체격이 커지고 얼굴에 수염이 나기 시작해요. 변성기가 왔는지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성인이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딸인 브렌다도 비슷한 시기에 신체적인 변화를 거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브렌다의 변화는 어딘가 이상했다는 겁니다. 여자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변화가 아닌 거예요. 키가 자라긴 하는데 남동생처럼 어깨도 넓어지는 겁니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수염이 자라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이상한 신체 변화에 브렌다는 동네에서 놀림감이 됐고 괴롭힘도 당했죠. 딸을 두고 볼 수 없던 라이머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 여성 호르몬제를 맞게 했습니다. 병원에 몇 번 다녀보니 다행히 딸은 여성 체형에 비슷하게 변해졌어요. 부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브렌다는 이 호르몬제가 자기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이 되긴 했지만 이런 변화가 하나도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브렌다는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인형이나 소꿉장난보다는 남동생과 운동을 하거나 전쟁놀이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도 여자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웠죠. 학교에 입학하자 브렌다는 자신의 친구들과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 원인을 알지 못해서 항상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남자 성격의 브렌다를 따돌렸고 남자아이들은 브렌다가 여자라는 이유로 같이 놀지 않으려고 했어요. 남동생인 브라이언이 누나를 챙기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같이 다닐 수는 없는 거죠. 남자나 여자 쪽 어디에도 낄 수 없던 브렌다는 자신이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따돌림과 놀림감이 됐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브렌다가 우울증이 생기게 되죠. 라이머 부부는 브렌다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딸을 위해 예전에 있던 일 하나를 털어놓기로 했어요. 사실 부모는 브렌다에게 오랫동안 감춰오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0년 3월 14일 아침, 라이머 부부의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아빠인 론 라이머는 딸인 브렌다를 데리고 집 밖에 외출을 했고, 집안에는 엄마인 자넷 라이머와 쌍둥이 동생인 브라이언이 남아 있었죠. 자넷 라이머는 브렌다와 남편이 집을 나가자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인 브라이언을 불러요. 진지한 이야기를 해줄 테니 놀라지 말고 잘 들어달라고 하는데요. 자넷은 14년 전인 1966년에 일어난 의료사고와 누나인 브렌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다 들은 브라이언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 물건을 집어 던졌고 큰 화를 냈어요. 아직 14살인 아이에게 엄마가 들려준 그날의 사고와 누나에 관한 진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1965년 8월 22일, 자넷은 쌍둥이 아이를 낳습니다. 두 아이 다 건강하게 자랐어요. 부부는 아이들의 이름을 브루스와 브라이언이라고 지어줬죠. 여기서 벌써 이상한 점이 보이죠. 딸인 브렌다가 아니라 브루스라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지금 부부가 키우는 쌍둥이는 브렌다와 브라이언인데 대체 브루스는 누구냐는 거죠. 사실 이날 자넷 라이머는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브렌다 대신 브루스라는 아들을 낳은 겁니다. 브루스와 브라이언은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1966년 1월 아이들이 7개월이 됐을 때 부부가 병원을 찾아갑니다. 포경수술을 해주려고 한 거죠. 여기서 14년간 비밀로 해오던 의료사고가 생긴 거고요. 첫째 아들인 브루스의 수술을 맡은 의사는 그 시대에는 아직 낯설었던 기계인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서 수술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전기로 피부를 절단한 거죠. 그런데 아직 기계 조작이 서툴렀던 의사의 실수로 브루스의 성기 일부가 큰 화상을 입으면서 잘려나가 버린 거예요. 형의 사고로 동생인 브라이언은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이머 부부는 브루스의 재수술을 위해 전국의 모든 병원을 다녔지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요. 아이가 7개월밖에 안 된 데다가 1960년대의 의료 기술로 아이의 성기 재건 수술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부모는 자신들의 실수로 어린 아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들에게 저지른 일을 책임지려고 했어요. 이때 부부에게 구세주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존 머니라는 박사인데요. 1960년대 후반부터 30년간 세계 최고의 성 전문가이자 심리학 분야의 선구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성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성정체성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죠. 라이머 부부가 존 머니 박사를 알게 된 건 1967년 2월 TV에 나와 인터뷰하는 박사를 보면서였습니다. 당시 존 머니 박사는 성중립성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성중립성 이론은 갓 태어난 아기들이 아직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중성이며 정신적으로 2살 이후 사회적 학습과 환경에 따라 남성이나 여성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염색체로 결정되는 타고난 성별보다 어떤 환경에서 학습을 받고 자라냐에 따라 개인의 정신적인 성이 결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별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이 방송을 본 라이머 부부는 존 머니 박사가 브루스에게 일어난 일을 해결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바로 이 박사에게 편지를 써요. 브루스의 상황을 설명했고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장이 옵니다. 브루스를 도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존 머니 박사는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아이의 양육 환경과 교육만 잘 설정된다면 남자로 태어난 아이지만 얼마든지 여성으로 키울 수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머 부부에게 아들이 이미 성기가 망가져서 보고는 불가능하니까 이참에 차라리 성전환 수술을 받게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거예요.
황당한 말이었지만 라이머 부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박사 외에 아이를 도울 사람은 없었고 그나마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존 머니 박사는 브루스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자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아들에게 의료사고에 죄책감을 갖고 있던 부부는 미래를 위해서라는 설득에 넘어가서 결국 어려운 이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브루스 라이머는 태어난 지 22개월 만에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됐고 이름도 브렌다로 바뀝니다. 라이머 부부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4년 뒤에 다시 보니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던 거죠. 그래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있는데요. 아무리 아들의 성기가 훼손되는 의료사고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죄책감이 들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최선의 결정을 한 거겠지만 결과적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부모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브루스에게 심각한 일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고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할 경우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성인이 됐을 때 성기능의 장애가 체감되긴 하겠죠. 그래도 아무리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 수술이 꼭 필요했냐는 거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 당시 라이머 부부의 편지를 받은 존 머니 박사는 굉장히 기뻐했었다고 합니다. 왜냐? 이 사람 입장에서 브렌다는 자신이 오랫동안 주장해 오던 성중립성 이론과 환경에 의해 진짜 성이 결정된다는 주장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죠. 일란성 쌍둥이에 남자아이인 브라이언까지 있는 완벽한 실험 대조군이 갖춰진 겁니다. 존 머니 박사는 애들을 실험 표본으로 본 거예요. 만약 브렌다의 실험과 치료가 잘 진행되고 여성으로 잘 자라게 되면은 존 머니 박사의 성중립성 이론은 옳다는 것이 증명되고 그러면 역사에 남는 업적을 쌓게 되는 거거든요. 한동안 실험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건강하게 자라는 브렌다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존 머니 박사에게 다윈을 이을 만한 엄청난 이론이라고 평가했어요. 브렌다의 실험은 존 머니 박사를 성 관련 심리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올려놓는 최대의 업적이 됐습니다. 존 머니 박사는 1년에 한 번씩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브렌다를 만났고 진짜 여성으로 만들기 위한 치료를 계속했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도였지만 그래도 잘 치료되면은 이 가족 입장에선 다행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치료를 했는지 아이 부모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존 머니 박사가 브렌다에게 한 치료들은요, 학대였어요. 8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면서 출산하는 여성의 비디오를 강제로 보여줬고요. 쌍둥이에게, 동생도 포함되는 겁니다. 각각의 성 역할을 교육한다면서 포르노를 보여준 뒤에 따라해보라고 시킨 거예요. 아이들은 박사를 만나고 올 때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브렌다는 박사를 만나라고 한다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죠. 존 머니의 치료는 브렌다를 여성으로 자라게 하는데 사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오랫동안 교정을 시도했지만 브렌다는 서서 소변을 보려고 했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형보다 자동차나 칼싸움 놀이를 더 선호했죠. 자랄수록 남자아이의 모습과 행동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남자아이니까요. 하지만 존 머니 박사는 자신의 업적을 위해 브렌다의 행동은 활동적인 여자아이가 보여주는 정상적인 행동이며 남자 형제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가짜 실험 일지를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브렌다의 실험이 당연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라이머 부부는 끝까지 신뢰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비밀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14살이 되던 때 사춘기가 오자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브렌다가 점점 남성적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여성 호르몬제를 맞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런 게 오히려 브렌다에게는 역효과였던 겁니다. 자식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던 라이머 부부는 결국 아이들에게 그동안의 비밀을 알리기로 했고 1980년 3월 14일
아침, 엄마는 동생인 브라이언에게, 아빠는 브렌다에게 각각 그 사실을 털어놓게 됐죠. 그동안 누나라고 생각했던 브렌다가 사실은 쌍둥이 형이라는 사실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화를 냈죠. 반대로 같은 시각 아빠와 둘이 외출해서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브렌다도 아기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의료사고와 성전환 수술에 관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들은 브렌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동생과 다르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스크림이 다 녹을 때까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죠. 진실을 알게 된 브렌다는 오히려 이제 편안해졌어요. 어릴 때 겪은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잊어버리고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브렌다에서 남성적인 이름의 데이비드 라이머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요. 원래의 남성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수술 도중에 감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정에 없던 수술을 여러 번 더 받기도 했지만 결국 6년 만인 20살에 데이비드 라이머는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된 남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브렌다에서 데이비드가 된 지 20년이 지나요. 30대가 된 데이비드 라이머는 제인 폰탄이라는 여성과 결혼했고 새 아이를 입양해 키웁니다. 남성으로의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됐어요. 하지만 과거를 극복한 형과는 다르게 쌍둥이 동생인 브라이언 라이머의 상황은 그러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형에게만 집중했던 거죠.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신경 써서 더 키우는 바람에 브라이언은 무관심으로 거의 방치된 채 살았거든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자 당사자인 데이비드보다 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때 사건으로 브라이언에게는 조현병이 생깁니다. 평생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생활이 나빠졌어요. 결국 2002년 7월 1일 브라이언 라이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합니다. 동생의 사망은 이제 정상으로 살고 있는 데이비드에게 다시 위기로 다가왔죠. 브라이언이 사망하고 2년이 지난 2004년 5월 4일 아침, 캐나다 위니펙의 마트 주차장에서 총소리가 울립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총소리가 난 곳은 어느 자동차 안이었는데요. 누군가 타 있었습니다, 안에. 총알이 머리를 관통해서 사망했고 많은 피와 상처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차 안에서 시신과 함께 발견된 소지품으로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주차장 차 안에서 자기 머리에 총을 쏜 사람은 데이비드 라이머였어요. 데이비드 라이머가 목숨을 끊은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어릴 때 벌어진 의료사고와 강제로 진행된 성전환 수술을 겪고 몇 년간 치료라는 이유로 생체 실험을 당했어요. 그전엔 이유도 잘 모르면서 부모를 따라가 호르몬제를 맞아갖고 성 정체성에 혼란이 왔죠. 이 일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이 모든 게 자기는 기억에도 없는 의료사고와 성전환 수술 때문이었고 남성으로서의 자신을 되찾기 위해 6년간 여러 번의 재수술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번엔 동생이 죽은 거예요. 이 충격으로 데이비드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고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마침 이 시기에 아는 사람에게 사기도 당했어요. 큰 돈을 날렸거든요. 여러 사건이 겹치면서 데이비드는 점점 예민해졌고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집안 사정을 참지 못한 아내까지 집을 나가버려요. 정신적으로 크게 지친 데이비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데이비드는 38살에 사망했어요. 결국 두 아들은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라이머 형제의 부모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다가 선택했던 건데 오히려 최악의 선택이 됐다며 아들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부모의 욕을 너무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 항상 좋은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선택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도 부모란 역할은 처음이라서 겪어보지 못한 일은 서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데요. 이 존먼이라는 전문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을 자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한 거예요. 연구 윤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치료할지를 밝히고 부모와 합의가 있었다면은 이야기는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이익만 위해서 무리하게 치료를 했던 겁니다. 라이머 형제는 사실 이 사람이 죽인 거죠. 부모가 당연히 자기 자식에 대한 죽음에 죄책감이 있겠지만 너무 모든 책임을 다 지려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부모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소개하면서 마칠게요. 이번 이야기는 최연소이자 2번의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 데이비드 라이머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고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이해가 되죠. 이런 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었는데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존 머니 박사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네요. 이야기인데요. 브루스를 브렌더로 바꾼 이 수술 이후 17년 정도를 존 머니 박사와 존스 홉킨스 병원이 성전환 수술의 성공 사례로 환자들에게 소개했다는 거죠. 광고 모델처럼 쓰인 거예요, 브렌다가. 그리고 이 수술이 알려지자 부모들은 간성이라고 부르는 수천 명의 인터섹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아이들을 낳으면은 부모가 탯줄을 떼기도 전에 존스 홉킨스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시켰고 아이들이 강제로 성별 교정을 당해왔습니다. 인터섹스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육상선수 미스터리에서 소개했었는데요.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 링크가 나오죠. 누르시면 바로 이동됩니다. 하지만 성정체성이라는 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 브렌다 라이머에 관한 실험은 실패했고요. 존 머니 박사의 성중립성 이론은 옳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틀린 이론이에요. 결국 1979년 10월에 존스 홉킨스 병원은 존 머니 박사의 성정체성 클리닉을 폐쇄했고요. 존 머니 박사는 브렌다 실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려고 라이머 형제나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강제로 성전환 수술을 해왔어요. 하지만 한 번도 가족이나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 없고요. 자신의 이론이 틀렸다는 확인이 됐는데도 끝까지 이 성중립성 이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전세계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2009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여자 800m 달리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데뷔한 선수가 있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캐스터 세메냐라고 하는데 18살이었습니다. 신인이었고요. 2등으로 들어온 케냐의 제니스 제프 코스게이와 2초 3호라는 큰 차이로 자신의 시즌 최고 기록인 1분 55초 45를 기록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죠. 하지만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도 세메냐에겐 우승을 축하한다는 말보다 경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말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성 중거리 육상 종목에 출전했지만 캐스터 세메냐는 여성보다 남성에 더 가깝게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세메냐는 다른 여자 선수들에 비해 근육량이 월등히 높았고요. 외모도 여성보다 남성적으로 보이는 특징들이 많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코와 입 사이에 수염이 나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세메냐가 신기록까지 세웠기 때문에 성별에 관한 논란은 경기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특별의료조사반이 나섰고요. 캐스터 세메냐의 심층 성별 검사가 실시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직 정확한 검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세계선수권 대회 측은 세메냐의 성별이 여자이며 여자 종목 출전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획득한 메달도 인정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캐스터 세메냐의 성별 논란은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캐스터 세메냐가 겪은 성별 검사 논란 사건은 이미 73년 전에도 벌어진 적이 있었다는 거죠. 독일 베를린이었는데요. 사실 성별 확인이라는 거는 그 어떤 검사보다 정확하고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너무 극명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그러면 왜 성별 논란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미스터리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36년 8월 독일 베를린엔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8월 1일부터 약 2주간 제11회 하계올림픽이 열렸기 때문이었죠. 이 당시 독일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개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올림픽 개최지가 선정되던 1930년엔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전이었습니다. 이때 개최지로 선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와 관련된 여러 반대 의견들이 있었어도 정치와 예술을 좀 구분하자 이런 생각에서 무사히 개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베를린은 10만 평 규모의 경기장에 2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선수들이 지낼 수 있는 숙소가 지어졌고 총 46개국에서 3,738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일정대로 잘 진행됐어요. 우리나라의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가 마라톤 종목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올림픽이 바로 이 베를린이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은 개최국인 독일의 정치 문제만 제외하면 아무 문제 없는 대회였어요. 사건은 올림픽이 다 끝난 직후 예상 외의 곳에서 벌어졌던 거죠. 당시 여자 100m 육상 경기의 금메달은 미국의 18살인 헬렌 스티븐스라는 신인 선수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전대회 10회 LA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이자 헬렌 스티븐스에게 밀려 이번에 은메달을 차지한 폴란드의 스텔라 월시라는 선수가요. 이 경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에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스텔라 월시의 진짜 이름은 스타니스와바 발라시에비치라고 합니다. 1911년 4월 3일 폴란드에서 태어났고 생후 3개월 때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이때부터 세례명인 스타시아를 영어식으로 바꿔서 스텔라라고 불리게 됐던 겁니다. 스텔라는 어릴 때부터 육상에 재능을 보였어요. 16살이던 1927년에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미국 대표 선발대회에 참가했고 여기서 아주 쉽게 우승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스텔라가 미국에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승을 했는데도 미국 대표로 선발되지 못합니다. 그러자 고국인 폴란드가 접촉을 해왔어요. 폴란드의 대표로 출전해달라는 제안을 해왔던 겁니다. 고민 끝에 스텔라가 폴란드 대표로 육상 선수가 됐죠. 하지만 자신은 평생을 미국에서 자랐고 가족들도 지금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가끔씩 스텔라 월시라는 미국 이름으로 미국 국내 선수권 대회에 참가해서 우승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미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젊은 육상 선수로 이름을 알릴 수 있었죠. 스텔라가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만 21살의 나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스텔라가 시민권을 얻게 되면 폴란드의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의 육상 선수가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텔라는 자신의 시민권 선서식을 이틀 앞둔 날 자기가 태어난 폴란드의 국가대표가 되기로 하죠. 결국 이렇게 1932년 미국 LA에서 열린 제10번째 올림픽에서 스텔라 월시는 폴란드 국가대표로 여성 100m 육상 경기에 출전했고요. 11.9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다음 해인 1933년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여성 80m 허들과 800m 계주, 멀리뛰기 등 총 9개의 부문에 출전해 전 종목 메달 획득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돼요. 폴란드에서 스텔라 월시의 인기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 세계에 현존하는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라고 불리는 메리트 훈장의 황금 십자가를 수여받았고요.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 체육연구소에서도 스텔라 월시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죠. 이렇게 폴란드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던 스텔라 월시는 앞으로 열릴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의 여자 육상 경기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의 목표도 당연히 금메달이었고 상당한 자신감에 차 있었죠. 자, 이렇게 1936년 8월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개막합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수천 명의 선수들이 경쟁했고요. 문제의 시작이 되는 여성 100m 육상 결승 경기가 열리죠. 스텔라 월시는 전 대회 금메달리스트라는 자신의 타이틀도 지켜야 했어요.
결과는 11.7초로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을 0.2초 단축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데, 하지만 이 경기에서 스텔라는 은메달을 획득합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18살의 신인 선수가 0.2초 더 빨리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베를린 올림픽의 여자 100m 금메달은 헬렌 스티븐스라는 선수가 가져가게 돼요. 스텔라는 자신이 2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우승자이며 이번 여성 100m 경기는 무효라면서 올림픽위원회에 제소한 거예요. 사실 아무런 부정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럼 스텔라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말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스텔라는 우승인 헬렌 스티븐스가 사실은 남성이며 성별을 속이고 여성 육상 경기에 출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금메달이 무효라는 거예요. 미국 미주리주 풀턴 출신이라 풀턴 슬래시라고 불리던 헬렌 스티븐스는 어릴 때부터 출전한 경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아주 강력한 신인 육상 선수였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여성 100m 육상 경기와 400m 계주 선수로 출전했고 두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해요. 미국이 올림픽 메달 순위 1위를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선수였습니다. 헬렌은 18살 때 키가 182cm였어요. 성인 남성들의 표준보다도 컸었고 목소리도 남자처럼 굵은 저음이었습니다. 은메달을 딴 스텔라는 생각해보니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운동복으로 옷을 갈아입죠. 이때 같이 출전한 적이 있던 육상 선수들 중에 아무도 헬렌 스티븐스의 벗은 몸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의심은 여기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결국 올림픽을 통해 스텔라는 헬렌 스티븐스의 스피드가 여성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성별을 밝혀달라는 제소를 올림픽위원회에 제출했던 거죠. 올림픽위원회는 스텔라 월시의 제소를 받아들였고요. 이렇게 공식적인 성별 검사가 시작됩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스텔라 월시의 주장과 다르게 헬렌 스티븐스는 생물학적으로 아무 이상 없는 완벽한 여성으로 밝혀진 겁니다. 스텔라는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재검사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올림픽위원회는 더 이상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헬렌 스티븐스의 메달과 기록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성별 논란을 마무리 지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스텔라 월시의 입장이 굉장히 이상해지죠. 생사람 잡았으니까. 그리고 당사자인 헬렌 스티븐스가 큰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헬렌은 이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한 번도 스텔라의 주장에 반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베를린 올림픽과 성별 논란 이후 은퇴합니다. 은퇴한 헬렌 스티븐스는 2년간 야구와 소프트볼 선수 생활을 했고요. 학업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면서 더 이상 운동을 하진 않아요. 사람들은 이런 헬렌 스티븐스의 대처를 보면서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성별 문제로 오해를 받아서 심리적인 타격이 생겼다지만 여성이라는 게 정확히 밝혀졌는데도 지구 최강의 선수가 무대응을 하면서 은퇴한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면서 많은 추측들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헬렌이 남성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려고 급히 은퇴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도 헬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요. 더 이상 대회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잊혀졌죠. 그러면 헬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국제적으로 준 스텔라 월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를린 올림픽이 끝난 이후 세계 제2차 대전을 피해 고국인 폴란드를 떠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47년에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요. 자신의 본명이었던 스타니와바 발라시비치 대신 자신의 스텔라 월시 쓰던 이름을 정식으로 등록했죠. 올림픽 이후 스텔라도 선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과 폴란드를 오가면서 젊은 선수들을 육성했어요. 스포츠계에서 다양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63살이 되던 1974년에 폴란드계 미국인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면서 전설적인 육상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되죠. 두 선수 사이에 있던 성별 논란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요. 1980년 12월 4일인데 이날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어느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하지만 안타깝게 강도가 쏜 총에 맞은 여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죠.
총에 맞은 사망한 피해자는 LA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베를린 올림픽의 은메달리스트 육상 선수인 69세 스텔라 월시였습니다. 스텔라 월시는 미국에 찾아올 폴란드 농구 대표 선수들을 위한 환영 행사에 쓰일 리본을 사려고 이 쇼핑센터를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스텔라가 무장강도 사건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미국과 폴란드의 대형 뉴스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문제는 스텔라 월시의 사망 이후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검을 맡은 병원 의사가 확인해 본 결과 스텔라 월시는 사실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성기를 가진 남자라는 겁니다. 헬렌 스티븐스는 실력이 너무 뛰어난 데다가 남성처럼 보이는 외형 때문에 오해를 샀던 경우고요. 사실은 이 문제를 처음 꺼낸 스텔라 월시가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어떻게 자신의 성별을 속이고 올림픽 경기에 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2번이나. 많은 사람들은 스텔라가 남성이라는 소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스텔라의 염색체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어요. 스텔라 월시는 외관상 남성의 성기를 가졌지만 동시에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띠고 있으며 여성을 결정하는 XX 염색체와 남성을 결정하는 XY 염색체가 동시에 있다는 소견이 나온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스텔라 월시처럼 염색체나 성호르몬, 생식샘 등이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 정의에 규정되지 않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양성의 신체적 특징을 불완전하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섹스나 간성이라고 부릅니다. 성별을 구정하는 성염색체의 이상으로 생기는 건데 인터섹스의 경우 성기의 외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호르몬과 염색체 등의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신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가 오면서 월경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여성인 줄 알았는데 호르몬 검사 결과는 남성이라고 판명받은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스텔라 월시의 출생 신고서나 병원 기록들은요, 모두 여성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태어났을 때는 여성의 특징이 보였지만 성호르몬 발달이 시작되는 사춘기 이후부터 남성성이 더 발달됐던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진의 머리 색은요, 진저 헤어라고 불리는 붉은색 계열입니다. 금발이나 흑발처럼 상당히 익숙하죠. 흔한 머리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진저 헤어는 굉장히 희귀한 편이고요. 전 세계 인구 중에 1, 2% 정도만 이런 색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익숙한 이유는 이 색으로 염색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간성 인구가 1.7%라고 합니다. 이런 머리색을 가진 사람의 숫자와 비슷한 거죠. 통계적으로 1000명 중 17명이 간성이라는 건데요. 그만큼 간성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작에서 소개했던 2009년 독일 베를린에서 금메달을 딴 캐스터 세메냐도 사실은 간성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여성의 성기를 가졌고 신체적으로 여성의 특징이 있지만 일반 여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배 이상 높아요. 자궁과 난소가 없다는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었는데 검사 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알려진 거예요. 캐스터 세메냐의 경우는 간성이지만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나타내는 안드로겐 무감흥 증후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성 호르몬이 모두 나와야 하는 몸이지만 남성 호르몬 수용체 이상으로 신체가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서 여성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여성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이 인위적으로 여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캐스터 세메냐가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존중해서 여성 종목 출전에는 문제가 없고 메달도 인정해 준다는 결론을 내렸던 거고요. 여성으로 정식 인정받은 캐스터 세메냐는 2012년 런던 올림픽, 2016년 리우 데자이네로 올림픽에 출전해서 여성 800m 종목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렇게 운동선수들 중에 자신이 간성인 줄 모르고 있다가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육상 종목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 출신의 육상 선수인 산티 순다라얀이라고 하는데요. 도하 아시안 게임의 여성 800m 종목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하지만 성별 검사에서 남성 판정을 받습니다. 메달이 박탈됐고요. 짐바브웨 출신의 육상 선수인 사무켈리소 시소레는 7개의 여성 종목에서 모두 우승을 했는데 나중에 성별 검사로 간성인 게 드러나요. 그래서 성별을 속였다는 이유로 4년간의 수감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생기다 보니까 지금 올림픽준비위원회에서는 선수들의 성별을 외형으로 보이는 특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검사합니다. 일정 기준으로 이하의 선수들만 여성 종목에 참가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죠. 스텔라 월시는 베를린 올림픽에서 헬렌 스티븐스가 성별을 속이고 경기에 출전해서 자신의 금메달을 도둑질한 남자라고 믿으면서 평생 살았어요. 하지만 정작 진실을 밝혀보니까 남성에 더 가까운 사람은 스텔라 월시 자신이었던 겁니다. 스텔라 월시가 스포츠계에서 주는 영향이 컸죠. 그래서 올림픽 진행위원회는 한동안 선수들의 성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이라고 확인됐던 헬렌 스티븐스가 스텔라 월시의 주장에 아무런 반박 없이 바로 은퇴한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요? 사실 헬렌은 자신이 간성이라는 걸 알고 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당사자밖에 모를 겁니다. 이렇게 좀 육상 종목에서 이런 미스터리한 사례들이 좀 발견되는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자신의 성별을 정확히 모르는 운동선수들, 양성자라고 부르거든요. 양성자 육상 선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간성이라는 게 육상 종목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혼자 하는 운동이라서 좀 더 눈에 띄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농구나 축구라든지 팀 게임이면은 조금 더 쉽게 발견되겠죠. 그리고 체조 같은 부분에서는 좀 신체 라인이 좀 더 두드러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간성이라는 게 육상에서 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의 운동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은 이 사람은 육상 선수는 아니에요. 벨기에 모델인데요. 안가비 오딜리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델계에서. 2017년 1월 24일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남성이기도 여성이기도 한 간성이라고 밝혔거든요. 오딜의 경우는 두 가지 성이 모두 불안정하지만 분명히 몸 안에 공존했고 10살 때 남자 성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살 때는 자궁 재건 수술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의 신체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안가비오딜은 모든 사람이 남성, 여성으로만 태어나는 것은 아니며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어린이들이 부모에 의해 성을 결정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자신이 간성인 걸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여자 축구 대표인 박은선 선수라고 하는데요. 성별 논란이 있었어요. 서울시청 여자 축구단 소속이고요. 키가 큽니다. 180이에요. 운동선수로서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갖췄죠. 그런 데다가 실력 자체도 다른 선수랑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13년 11월 5일에 다른 6개 구단의 여성 축구팀 감독들이 모여서 박은선이 경기에 뛸 경우 출전하지 않겠다며 성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이미 몇 년간 한국 여자축구의 대표 선수로 뛰던 사람인데 갑자기 성별 의혹을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일이죠. 이 문제가 생길 거면 진작에 생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알고 보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박은선 선수의 실력이나 체격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너무 뛰어나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몇 경기라도 좀 출전을 막아보려고 이런 일을 벌였던 거예요. 감독들이 모여서. 박은선 선수는 간성도 아니고요. 순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도 아니고 좀 악의적인 의도로 여성이 맞는지 검사해야 된다는 말은 이건 성희롱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또 내막이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보니까 경기 거부를 한 6개 구단 감독들은요. 징계를 받았습니다. 2명이 그래서 사퇴했고요. 나머지 4명은 가볍게 끝났어요. 경고만 받으면서 이 사건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박은선 선수가 좀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는 사건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좀 실력으로 좀 상대해야 되는데 추하네요. 이런 거 보면. 질만하죠. 여기까지입니다.